안녕하세요. 홍지민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 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컨텐츠로 보는 한인 이주사. 이번 시간은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답을 알려줄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멘토이십니다. 우리 심용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화제가 된 소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 할지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자이니치들, 제1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모실 건데요. 우리 파친코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김동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하입니다. 소설 파친코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읽은 만큼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일본 이민사를 알고 본다면 더 깊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이니치라 불리는 제1동포. 일제강점기 그들은 살기 위해 혹은 강제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조선인도 일본인도 될 수 없던 나라 잃은 한국인은 처절하게 짓밟히면서도 이겨냈습니다. 바로 그 시절 부산 영도에서 유부남의 아이를 가진 채 목사와 결혼한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이어지는 4대의 삶을 그린 소설 파친코,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책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SNS에 첫 문장부터 사로잡는 책이라면서 공유를 하고 싶은 책이라고 적은 바가 있고요. 뉴욕 타임즈와 USA 투데이, 영국 BBC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민진 작가 본인이 네. 4년여간의 이제 취재, 연구, 구상 다 어떤 굉장히 오랜 노력들을 해서 이제 총 30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미국 일대에서는 제2의 제인 오스틴이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먼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먼저 알려진.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드라마가 지금 결정이 돼서 제작 중이기도 한데요. 캐스팅도 아마 어마어마하다죠? 네, 한류 스타 이민호 씨 주연의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여배우 윤여정 씨, 우와. 그리고 정웅인 씨, 정은채 씨 등이 출연을 하시고요. 드라마를 접하시기 전에 네. 아마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제1동포, 그 시작은 언제 어떻게였는지 우리 신용환 소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통상의 해외 교포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특징이 있다면 이 제1동포 사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결과라는 독특한 특징을 좀 갖고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비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조약을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35년간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증식 계획 같은 억압적인 정책을 많이 진행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일본으로 이주를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노력들, 이런 행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본이 전쟁 국가로 변모를 하게 되죠. 일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침략할 기회를 엿보죠. 전쟁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강제 동원이 시작됐습니다. 위협과 구타에 의해서 직접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취업 사기들이 많죠. 좋은 일자리라고 속여서 데리고 가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요.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구해서 갔던 사람들조차도 강제 동원에 휘말리면서 30년대부터 40년대 해방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이 노동 착취를 또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제1동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이니치,
제1이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니치 하면 제1동포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인물인 선자와 이삭 부부는 이삭의 형 요셉과 경희 부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날짜가 1933년 4월로 나오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주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오사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을 이름은 이제 이카이노라는 곳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 최대의 제1동포 집단 거주지로 유명하죠. 네, 이카이노는 이제 한국식 그 한자 발음을 하면 돼지 저자에 기를 사자, 들 야자에서 저사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주거지라는 뜻을 가진 차별부락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형편도 좋지 않았던 제1동포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은 전근대 일본 신분 제도 중에 최하층민인 부라쿠민보다 한인을 더 아래로 대했다고 하죠.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매일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덩치 큰 아이들이 모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선으로 돌아가, 이 냄새나는 놈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부라쿠민보다 더 천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부라쿠민에게는 일본인 피가 섞여 있었으니까. 동시대 그 모진 대우를 견디고 또 꿋꿋이 살아간 제1동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소설 속의 그 마을 이카이노가 남아있죠? 네, 이카이노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모다니 코리아타운으로 명칭이 변했는데요. 네. 이카이노란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를 키우는 네. 곳이라는 의미니까 거기 사실은 일본인들도 이걸 명칭을 마음에 들어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모다니라 그래갖고 이제 복숭아 골짜기라는 뜻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한국의 케이팝이나 뭐 한류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 관련한 상점들도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그 이 책을 보고 간다면 그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주인공 선자가 김치를 파는 곳, 그 장소를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일본 교토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 유명한 마을도 있지 않나요? 예, 그 우토로 마을이죠. 교토에 있는 마을인데, 이게 가서 돈 벌 수 네. 있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데려간 다음에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군 비행장을 만들었던 곳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곳이죠. 공식적인 수만 해도 약 782만 7,355명. 조선 전체 인구의 30%가 일제의 강제 동원 대상이었습니다. 1938년 4월 1일, 일본은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표합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인력 수탈 정책이 시작됐고, 그들은 임금은커녕 허기도 면하지 못한 채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임금을 두둑히 쳐주고 대우도 좋을 것이란 유혹과 함께 응하지 않는다면 식량 배급을 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중 약 800명은 하시마 섬, 즉 군함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허리를 펼 수조차 없는 비좁은 갱도에 배치됐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추산되는 사망자만 122명에 달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이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곱씹어 볼 만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독립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 포함해서 그분들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이제 과거 이제 경험으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운이 좋게 이제 일본에서 문부성 초청으로 그 일본인들하고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역사를 반성하지만 우리 주류들, 기성세대들은 변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그들도 굉장히 이제 곤란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유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맞아요. 보편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이건 좀 옳지 못하다. 네. 이 정도의 좀 토대만 좀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훨씬 더 또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드네요. 네. 조선을 향한 일제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독립을 향한 투지도 거세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독립운동 역사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3.1운동인데요. 3.1운동이 일본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외로 저같이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요. 당황스러운데 3.1운동보다 약 한 달 전인 2월 8일 날 네. 도쿄에 있었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해요. 그것도 일본 제국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모여서 독립사. 독립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이 3.1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여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삭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도쿄에는 더 많고 몇몇은 만주에 숨어 있어. 많은 분들이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잘 알고 계신데 네. 일본 내에서 어렵게 투쟁하던 분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낸 조선인 분들은 모두가 이제 친일파처럼 지내시거나 또는 이제 숨죽여서 사셨을 거다. 이런 그 선입견을 은연중에 가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일본 내에서도 우리의 독립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는 거, 특히 이 작품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놓치지 말자. 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곳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했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괜히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죠. 저도.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웠는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네. 같이 보고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있어준 덕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투사하면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는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임금이 더 적음에 분개하고 일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나라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김구를 찾아갑니다. (1932년 1월 8일) 그는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이봉창 의사 의거 이후에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봉창 의사 본인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고 일본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그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도쿄에서 그것도 이제 한복판에서. 일왕을 상대로 딱 그 폭탄을 투척했다는 것을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듣고. 생각해봐요. 아, 우리가 살아있구나. 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상당히 의미 있는 각성들을 줬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여튼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라면 당연히 해방 자체가 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많은 노력 끝에 독립의 기쁨도 너무 안타깝게 잠시였습니다. 다시 지배당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련은 북한에서, 미국은 남한에서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1동포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양은 소련인들이 지배하고 있어. 미국인들은 부산을 점령했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설을 보면은 이런 분열과 갈등이 제1동포 사회 내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기 때문에 똑같이 일본의 동포 사회도 두 곳으로 분단이 돼서 제1동포들의 역사가 이렇게 50여 년간 만들어져 왔다. 이 책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이삭은 북한이고, 그 다음에 선자는 부산이고, 이러면서도 부부 한 부부인데도 약간의 뭔가 이 갈등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건 이거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향이 어디냐? 그러게. 예. 이게 되게 낯선 상황인 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게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약 200여만 명이 되는 이 우리나라 한민족 입장에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통상 한 60에서 80만 명 정도가 귀국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간의 갈등도 있는 거고 돌아가봤자 연고지가 없는 문제들도 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귀국 조건 같은 경우도 돌아가봐 돌아가는 건 좋은데 갈 적에 뭐 현금은 1,000원 이상 가져오면 안 돼. 물건은 뭐 한 250파운드 그러니까 한 110kg 정도 이상 안 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다 달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떠나려면은 몸만 가라라는 그 태도였던 것 같고요. 겨우겨우 돈 모아서 이제 집장만 하고 살던 사람이라면 네. 그 모든 걸 이제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갖은 차별 속에서 힘들게 이룬 만큼 더 애착이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에 미련이 없는 조선인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못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반도가 안정되어 가고 그래? 그럼 이제라도 좀 한번 고향에 가보자 이런 활동이 되면서 1959년부터 한 84년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제1동포 북송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죠. 네. 되게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은 이제 조선인인데 한쪽은 또 일본인인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이 북송 사업의 또 모순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렇게 부당한 고생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35년간 일본으로부터 한국 민족 말살 정책에 억눌린 만큼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심용환 소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은 미국이 관리합니다. 연합군 사령부라고 해서 GHQ라는 기구가 관할을 하게 되고요. 이 GHQ와 함께 1948년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 폐지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 60여만 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선어로 민족 교육을 하는 국어 강습소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조선 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런 조선 학교를 강제로 폐쇄해버린 건데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거의 모든 조선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이후 수번의 교육 투쟁을 하며 내 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총합해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기계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을 철회한다는 합의 문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제1동포들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날이 있습니다. 1948년 4월 24일 고베 효고 현청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4.24, 4월 24일이죠. 4.24 한신 교육투쟁으로 부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조선인 학교 차별은 계속됐고 1949년 10월 또다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도 제외, 현재까지도 교육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1동포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였네요. 한 600여 개 학교가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남아있는 조선학교는 한 60여 개 정도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어떤 민족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란 정체성을 지키면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생각보다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4대가 태어났어도 일본 국적을 안 주죠. 그러니까 혈통과 민족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전통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민족, 언어의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경계를 넘어본 분들인데요. 동시대 그 모진 대우를 견디고 또 꿋꿋이 살아간 제1동포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제1동포.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이 손가락질과 차별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가깝고도 먼 땅 일본에서 한민족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제1동포. 우리 민족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찰스 디킨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고향은 이름이자 강력한 말이다. 마법사가 외우는 혹은 영혼이 응답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보다 더 강력한 말이다. 자, 책을 다 읽고 다시 이 말을 읽어보니까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방금 인용해 주신 말에 네. 참 공감됐던 게 고향이란 말을 했어요. 고향. 네. 사실 그 얘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맞아요. 뭐 어려운 단어, 뭐 이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고향. 우리가 함께 사는 터. 이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제1동포 분들의 역사도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도전적으로 도전한 한민족성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꿈과 도전은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 속에 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콘텐츠로 보는 한인 이주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